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중국인들이 화나면 참 무섭죠. 이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은 한 기업의 흥망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작년 이 애플의 실적 하향치의 원인도 이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올해 초에 2019년 매출 전망치 그리고 총 수익률을 낮춘다는 서한을 투자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애플도 꼼짝 못하게 하는 중국인들의 불매운동. 실제로 그 위력이 대단하죠. 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을 좀 보면 그들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애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동참하지 않고 만약에 그거를 구입을 하면 약간 좀 이렇게 매국이 되고 정말 약간 몹쓸 사람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매도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불매운동에 있어서만큼 그 집단의 결속력이 좀 엄청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오늘은 중국 소비자들한테 딱 걸린 또 심기를 거슬리게 한, 뿔나게 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매몰차게 지갑을 닫자 여지없이 휘청거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바람 들어옵니다. 지갑도 마음도 꽉꽉 닫을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좀 무서운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마음을 아주 굳게 꽉 닫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부터 폭스바겐까지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중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점점 둔화되고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명품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프라다의 주가가 4.58% 폭락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는 루이비통, 크리스티안 디오를 소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와 구찌를 소유한 캐링 에르메스의 주가도 각각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지난해 10월이었죠. 이 중국에서 귀국 수화물 검사가 강화된다는 얘기가 돌자 명품 주가가 하락한 건데요. 네.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풍경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구매력만으로도 시장을 좌우하는 단계가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나요? 좀 얄밉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고 좀 탄탄하다 보니까 중국인들 스스로가 세계 시장의 성패를 자기들이 좀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중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명품 기업들은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이 중국인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시죠. 네, 키워드 둘. 젓가락 스파게티의 최후입니다. 이 얘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탈리아 명품 기업 돌체앤가바나는 광고에 스파게티를 먹는 중국 모델을 등장시켜서 아주 거대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진. 네. 지금 사진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모델의 네네네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영상으로 보면은 젓가락질을 굳이 서툴고 마치 아기가 장난치는 것처럼 음식을 막 찌르면서 이제 행동을 하거든요. 네네. 뭔가 서툴고 우악스럽게 맞아요. 파스타를 네. 먹으면서 중국어 발음도 우스꽝스럽고 뭔가 저는 패러디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가볍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지 놀리는 건가? 뭔가 아시아계 사람들을 다 놀리는 건가?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도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고의 타이틀이 돌체앤가바나는 중국을 사랑해요 였다고 반전. 합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 광고를 정말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네. 드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반응도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폭발적이었죠. 나쁜 의미로 폭발적이었는데요. 네. 사과해라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 또 상해에서 하려고 했던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까지 다 연기가 되는 등 대대적인 불매 운동과 함께 지금 퇴출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체앤가바나의 퇴출이 정당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체앤가바나가 이번 중국 비하를 비롯해서 동양인 비하를 하는 광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쪽에 뭔가
혼자 좀 약간 어울리지 침울한 않는? 느낌? 사진 찍는데 그냥 잘못 찍힌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느낌이네요. 뭔가 이 베이징 시민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더 후줄근하게 만든다던가 뭔가 아니 혼자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굳이 사진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뭐 또 손으로 파스타를 그냥 먹는 장면을 광고로 촬영한다던가 맞아요. 이 패션쇼 저기 자체에서도 있네요. 네, 지금 네. 보이시죠? 손으로 이렇게 파스타를 네. 굳이. 굳이 먹고 있는. 정말 굳이. 그리고 또 이 돌체앤가바나 패션쇼 자체에서도 이 중국 모델들한테 갑자기 좀 어울리지 않는 곰이 인형을 업게 한다던가 들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저 중국 모델은 되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사실 좀 이 동양인 비하 그리고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돌체앤가바나의 판매 수익의 약 35%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뭐 브랜드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전속 모델이었던 디리러바도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모델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고요. 네. 장쯔이 등의 유명 배우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체앤가바나는 세계적으로도 이 동양인 비하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하라던가 아이고. 성차별 등 여러 사건이 지금 막 쌓여 있었던 터이기 왜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네,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매장이 철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철수가 되면서 돌체앤가바나 사건이 조금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명품 브랜드가 중국인들한테 딱 걸렸다고 합니다. 아, 네. 화보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버버리인데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저게 새해 맞이하는 그런 즐거운 가족들의 아, 모습인 거죠? 네. 약간 조용한 가족 같은 세상 그런 무섭네요, 느낌인데요. 진짜. 네. 저기서 뭔가 스릴러 영화가 펼쳐질 것 같이 맞아요. 암울하고 침울하고 맞아요. 아니 뭐 춘절이라서 붉은색 쓰고 했는데 등장 인물들 지금 표정 보세요. 이게 네. 행복한 가족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딱 봐도 정말 음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진들이 중국인들한테 딱 걸린 이유가 저희가 받는 느낌이 맞나요? 그렇죠. 뭔가 붉은색을 쓰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암울하고 뭔가 마치 대면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귀신일 것 같고 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정말 의도된 비하나 조롱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도 중국인들은 화가 좀 많이 나 있겠죠? 전 재미있게 봤었던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 꼭 할머니 재산 노리는 자녀들 같지 않냐고 그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좀 이렇게 SNS에서는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사진 이슈 이후로 이 사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버버리 그룹의 주가가 6%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안 그래도 예민해진 중국 소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사업 수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중국인들에 찍히지 않으려면, 이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 여태까지 경험해본 중국은 니 우즈워 너나 무시해? 라고 했을 때 가장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외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중국 이제 자존심이 걸린 외교 문제나 정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뭔가 무시한다는 뉘앙스, 비하, 방금처럼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뭐 사업을 하실 때도 또 취업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황경 씨가 조금 전에 외교 그리고 정치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중국인들한테 가장 예민한 영역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6년 트와이스 쯔위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잊을 수 이 없죠. 하나의 네. 중국의 예민한 중국인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셋.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대만을 대만이라 부를 수 없는 입니다. 자,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하나의 그쵸. 중국. 네, 하나의 중국. 중국은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이것 중국어를 제창하며 중국 대륙과 홍콩, 타이완, 그리고 마카오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이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다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을 불러일으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로는 대만 토종 커피 브랜드인 85도씨 베이커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한 자국 총통인 차이 잉원에게 과자를 선물했다가 중국 본토와 대만 양쪽으로부터 불매 운동을 당할 네.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이 총통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희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불매 운동이 시작된 거죠. 네. 네. 자,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시작되자 85도씨 베이커리가 좀 급하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으로 조금 납득이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게 해명이었다기보다는 85도씨 업체가 우리는 대만 정부와 좀 선을 긋겠다. 그러니까 선긋기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국의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85도씨 측은 웨이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발언에 반대한다는 또 성명을 밝히면서 중국에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자파 브랜드인 무인양품과 또 미국 의류 브랜드인 갭도 비슷한 일을 저질러서 이 중국인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고요. 이 무인양품에서 굳이 원산지를 대만으로 해서 이제 원성을 샀는데요. 네.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반면 갭 같은 경우에는요,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담긴 티셔츠를 판매해서 중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이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세지자 서둘러서 사과를 하고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뭐 지도나 홈페이지 등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호텔이나 항공사 또 의류 브랜드 기업 등의 수정과 사과를 또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들한테 본인들의 뭐 수칙이나 원칙을 강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중국 내에서는 좀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이 불매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을 무시했다라는 애국심에 뭔가 불똥이 튀겼을 때 시민들이 화를 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외교 정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중국 분들이 뭐 크게 불만은 없으나 따라가는 느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실 하나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네. 중국에서 이렇게 좀 강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조치에 이제 버티던 기업들도 서서히 중국 측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반증일 거고요. 이 다수가 가지는 힘, 규모의 힘, 좀 어쩔 수 없는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중국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 공부를 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친숙해진 것 같아요. 네. 뭐 저야말로 그동안 많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국 경제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니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도 중국 기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약 중이지만 중국 기업일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또 중국 기업에서 해외 기업을 인수한 케이스가 많아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의 품에 안긴 기업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기도 중국 기업이더라, 중국 브랜드다더라, 이런 곳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를 시작할 때 남규 씨가 늘 외치는 말 있잖아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중국 기업들. 기업들. 네, 바로 이 말을 오늘 입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알고 봤더니 중국 품에 안겨 있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중국 기업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을 대표하던 가전업체들이 중화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모토로라도 도시바도 중국에서 만듭니다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여러 전자업체들이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의외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사전 안 써본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거죠? 샤프전자가 맞아요. 일본의 맞아요. 샤프전자가 또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샤프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소니, 파나소닉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 승승장구 중이었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면서 주도권을 빼앗겼고 결국에는 심각한 경영 악화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샤프전자는요, 2012년 대만 폭스콘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 결과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요, 이제 기사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제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이젠 친숙한 기업들일 텐데요. 중국 전자기업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디와 하이얼도 네. 해외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이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도시바의 백색 가전 사업부를 인수했고요. 또 하이얼은 2016년 미국 GE의 가전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중국판 삼성과 LG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기업의 인수건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반응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가전기업이 된 해외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가전제품이 뭐 기술력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유명 기술이 도입이 됐다. 중국 가전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중국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대표적인 모바일 브랜드였죠. 미국의 모토로라 그리고 블랙베리도 이제 중국의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중국 레노버에 모토로라 휴대폰 사업부가 넘어갔고요. 또 2016년에는 중국 TCL 그룹에 블랙베리의 모바일 사업부가 넘어갔습니다. 뭐 전체 기업이 다 옮겨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 부문, 심장부를 이룬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고 봤더니 중국 기업이었던 가전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기업들도 아닌데 완전히 중국적인 색채는 배제한 채 빼놓은 채 세계적인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이름은 미니소, 실적은 빅소입니다. 네. 미니소. 네, 이제는 우리 생활 반경에 없어서는 안 될 곳. 여기만 들어가면 10,000원이 금방 없어지는 맞아요. 곳. 바로 다이소인데, 그쵸. 네, 다이소 옆에 보면 또 미니소가 요새 속속 들어서고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 여기 처음 가봤을 때 다이소 짝퉁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 완전 다른 분위기에다가 뭐 괜찮은 물건들도 많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좀 좋더라고요. 뭐 여기 뭐지 하고 좀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네. 아마 저처럼 우리나라 기업인가 아니면 일본 기업인가 이렇게 헷갈린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니소,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판매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3년에 중국의 청년 기업가인 예거푸 회장과 일본 디자이너 미야케 주냐가 공동 창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롯데 백화점 가면 이게 있어서 롯데에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중국 거였네요. 네. 이 중국 광저우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진출한 미니소, 착한 가격도 가격인데요. 이 미니소만의 귀엽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뭐 기존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이 기업 자체에서 개발하고 디자인한 제품들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도 실제로 이 미니소 많이 애용하나요? 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 광저우에 갔었는데요. 웬만한 쇼핑몰 1층에 다 미니소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매장마다 다 줄이 좀 서 있길래 뭐 되게 싸게 파나 봤더니 계산대에서 돈 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줄이 길더라고요. 그만큼 성업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일본어랑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어가지고 중국 그 내국인들도 이게 일본 거예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 미니소가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35국에 2,0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니소 같은 경우에는 중국적인 그런 분위기를 내뿜지 않고
않고 했던 게 전략적인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니소는 중국 기업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런데 이 브랜드도 좀 의아합니다. 뿌리가 중국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장바구니에 담았던 기억이 있는 건데 이 페이유에라는 브랜드거든요. 다들 어떤 브랜드인지 좀 아세요? 페이는 아는데. 죄송합니다. 네. 페인 알죠? 어떤 브랜드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 이 신발 이거 브랜드요. 저렇게 저 저 디자인 브랜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깔끔했던. 네. 작년에 정말 유행을 많이 했던 브랜드였죠. 맞아요. 네. 작년에 여름에 아마 저 맞아요. 브랜드를 많은 맞아요. 분들이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이 브랜드를 프랑스 브랜드로 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시작은 중국이 맞습니다. 이 192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난 중국 전통 스니커즈 브랜드인데요. 쿵푸 슈즈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프랑스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게요. 2006년 프랑스 회사가 중국 외 국가에서 유통 판매 가능한 상표권을 인수하면서 프랑스에 새롭게 론칭이 됐던 건데요. 중국에서 판매 중인 것과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이 페이유에는 별개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원조를 찾으시는 분들이 중국에서도 직구를 또 많이 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초창기에 그 국민 운동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우슈나 쿵푸를 하시는 전통인들한테만 인기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형 공연이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도 신고 나왔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사실 중국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중국 기업인지 브랜드인지 모르고 그냥 예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프랑스와 함께 하게 되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예뻐진 게 많아서 요즘에 더욱더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세계적인 셀럽들이 사랑한 신발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네. 대륙에서 출발한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네. 놀랍네요. 네. 자,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IT와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맹활약하고 있는지 마지막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리그 오브 레전드는 바로 텐센트입니다. 오, 자, 오. 그쵸. 말 그대로 현재 전 세계 이 게임 업계에서 텐센트는 그야말로 레전드인 상황인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톡, 넥슨을 합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 포털, 메신저, 게임 퍼블리싱 사업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아주 거대한 기업인데요.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공룡 기업으로 불리고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2006년 설립이 됐고요. 2009년부터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해부터 텐센트가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이 라이엇 게임즈의 모회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회사죠. 슈퍼셀도 2016년에 텐센트의 자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게임계 공룡 기업 그리고 대형 모바일 게임 업계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가 또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텐센트 M&A 사례 중에서 2016년 단행한 이 슈퍼셀 인수 합병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거대 자본의 만남으로 앞으로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많은 중국 분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텐센트의 거대한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한때 게임 업계에 종사했던 분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옛날 일이긴 한데 네, 제가 이 업계의 이 전망을 조금 더 일찍 점쳐봤더라면 텐센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 냅다 갔을 텐데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네. 뭐 아무튼 지금 텐센트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 회사가 뭐 게임, 메신저, 검색 등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텐센트가 제일 잘하고 있고 또 제일 신경을 쏟고 있는 분야는 다름 아닌 투자입니다. 네, 텐센트는 앞으로도 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이어갈 거고요. 이 돈,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 돈이 또 이제 각종 게임, 메신저 등에 골고루 분포가 되면서 점점 더 텐센트의 그 공룡 몸집은 거대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거대한 자본이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계까지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영화에서도 중화 바람이 불긴 했었는데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 인수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중국 대기업 완다그룹이 할리우드 영화사 레전더리 픽처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문화산업 부분에서 중국 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인수한 사례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레전더리 픽처스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터스텔라, 우와. 인셉션, 워크래프트, 주라기 공원 등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을 진행한 미국 최대 메이저 영화 제작사라고 하네요. 네, 지금 신영 씨가 말씀하신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현대를 거느린 네. 영화 작품들인데 그래서 이게 중국 자본에 흡수되었다는 사실이 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본격 찰리우드가 시작됐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분명한 건, 네, 찰리우드. 분명한 건 이로써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텐센트와 완다그룹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인수 후에도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라이엇 게임즈나 슈퍼셀 또 레전더리 픽처스가 현재 중국 기업이라는 인지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텐센트와 완다그룹 모두 기업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도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 기업에서 인수를 한 후에 기업들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텐센트의 경우에는 소유화돼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게임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라이엇 게임즈나 슈퍼셀은 인수 후에도 중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충원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자율적으로 개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적자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 기업인 줄 미처 몰랐던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 자본의 힘과 경영 능력, 그리고 성장세에 있는 사업을 바라보는 눈 등 여러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위에 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이러다가 우리나라 기업도 알고 보니까 중국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중국 기업들의 세계 점령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인 마냥 한번 말해보자면요. 중국 기업의 어떤 투자, 인수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 하면 막 되게 비즈니스 잘한다, 창업 잘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 장점들이 인수합병에서 굉장히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이 대한민국의 것은 좀 잘 지켜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중국이 자본으로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인수합병 철학을 가지고 또 기술력이나 경영 능력 등을 점점 두각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온 것,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좀 분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谢谢，拜拜。